중국이 현재 한국의 섬 하나로 인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 구조물을 못 짓도록 절대적으로 막아라. 억만금을 줘서라도 그 한국 섬을 꼭 빼앗아와. 불과 10여 년 전 서해 최전선의 한 한국 무인도 섬주인에게 여러 차례나 했던 거액의 매수 제안. 바로 서해안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한국 섬 병렬비열도였습니다. 공시지가 1억도 안 되는 서해 무인도에 1000배 가격을 제안하며 압박한 것이었죠. 여러분이라면 1000억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누구라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섬주인은 단 한마디와 함께 중국인 브로커들을 돌려보냈죠. 이 나라는 밀어붙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돌아가십시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들의 오만한 계산식에 한국인의 뚝심이라는 변수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자본의 논리를 넘어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자존심의 선언. 10년이 지난 지금 그 의지를 선택한 섬주인으로 인해 한국이 서해를 전부 갖게 생긴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섬 앞에 서해를 완벽히 장악할 거대한 요새가 건설 중이라는 것. 중국을 현재 안절부절하게 만든 그 구조물은 무엇이고 그 섬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라고 하신 겁니까? 1000억이라고요? 새벽 2시 서울 호텔 객실에서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해안경비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로건 제임스입니다. 미 해안경비대에서 22년을 복무했고 태평양 사령부 해양안보 자문관으로 6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국제 해양안보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었죠. 그날 밤 제게 전달된 보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해 전략 요충지 사유지에 1000억 원 제안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공시지가 1억도 안 되는 무인도에 1000억 원이라니. 제안 금액은 원래 가격의 무려 1000배가 넘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위성 지도를 띄웠습니다. 병렬비열도 서해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바위섬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펜을 꺼내 직선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렬비열도에서 중국 산둥반도까지의 거리, 정확히 268km.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곳에 고성능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탐지 범위는 약 400km까지 확보 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진기지 매입 시도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전 세계 해안 분쟁 지역을 분석해왔습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양, 태평양 곳곳에서 벌어지는 회색지대 전략을 연구했죠. 회색지대 전략?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총 한 발 쓰지 않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 이 전략을 얼마나 치밀하게 사용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과거 중국 해양민병대의 전술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1단계, 민간 자본으로 위장해서 전략 요충지를 매입합니다. 2단계, 기상관측소나 해양연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죠. 3단계, 태풍 대피나 기상 악화를 이유로 어선들을 집결시킵니다. 4단계, 점차 치외 법권성 공간을 형성해 나갑니다. 5단계, 그렇게 군사적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총 한 발 없이 바다를 빼앗는 방식이라고요. 지도 위에서 경렬비열도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이 작은 섬은 서해의 빗장이었습니다. 이곳이 넘어가면 서해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매입 가격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고려한 적정 가격이었죠.
하지만 중국계 자본이 제안한 금액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998억 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섬주인이 애국심으로 거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승부는 이미 끝났다고요.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선택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의 작은 섬, 동남아시아의 전략 요충지, 태평양의 환초들. 결국 승부를 가른 건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을 외쳐도, 아무리 주권을 이야기해도 압도적인 금액 차이 앞에서 인간은 약했습니다. 그게 제가 수십 년간 목격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계 브로커가 섬주인에게 접근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브로커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에 능숙했고 한국 법률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적으십시오. 백지수표였습니다. 현금 준비는 이미 되어 있으니 빠른 계약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익명 보장은 물론이었습니다. 저는 분석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고요. 결국 인간은 숫자에 굴복한다고 믿고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경제는 강했지만 해양 안보 구조는 취약했습니다. 특히 전략 요충지가 사유지로 묶여 있다는 건 명백한 허점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이런 전략 요충지는 진작에 국가가 관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유재산권이 강하게 보호되는 시스템이었고 그게 오히려 안보의 약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시스템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고요. 합법적인 매입이라는 명목으로 조용히 전략 공간을 확보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돈이 이길 거라고요. 국수 8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차이 앞에서 한 개인이 버틸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섬 하나가 넘어가면 다음은 또 다른 섬이 타겟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조용히 합법적으로 서해 전략 공간이 잠식될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섬주인의 답변이 전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느냐고요? 150억이냐, 200억이냐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1,000억이어도 안 판다고 했답니다. 중국에는 절대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몇 초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섬주인은 1,000억 원 제안을 거절했다고요. 중국 사람한테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해안 분쟁을 분석해온 제 경험에서 이런 선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8,000배가 넘는 금액을 거절한다고요? 그것도 합법적인 거래를 단지 상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경렬 비열도의 위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바위섬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돌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작은 섬이 제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경렬 비열돼서 산둥반도까지의 거리 268km, 평택항까지의 거리, 인천항까지의 거리, 레이더 탐지 범위, 함정 출동 시간, 해상 감시 공백 구간, 모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 사이로 다른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가요. 저는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재평가 필요. 그리고 그 밤 이후 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본능 같은 것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세게 때렸던 그날 밤. 하지만 더 크게 저를 흔든 건 그 숫자를 거절한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지도 위의 작은 점이 국가의 목숨줄이라는 걸 저는 전문가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줄을 지키는 건 시스템이나 예산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의지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해안이든 결국 돈이 이겼습니다. 적어도 제가 봐온 모든 사례에서는요. 하지만 그날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의적이고 냉정한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한 관찰자로서요. 1,000억 원 제한 거절 소식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적인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양안보 관련 포럼에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어 번역 프로그램을 돌리며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나라 땅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냐는 분노, 서해 관문을 넘겨줄 뻔했다는 위기감, 섬 주인을 지지한다는 응원,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 그 반응의 속도와 강도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인식에 기반한 집단적 반응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경렬 비열도의 전략적 가치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68km라는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해 한가운데 섬이 왜 중요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백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집단적 본능이라고요. 며칠 뒤 정부 내부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라인에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렬 비열도를 전략적 관리 필요 지역으로 내부 분류했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사유지 구조 자체가 국가 안보의 리스크라는 판단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입 가격 현실화 검토, 법적 장치 강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내부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놀랐습니다. 한국은 늦었지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전술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해 경비 체계의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해경 기지에서 경렬 비열도까지의 거리, 3,000톤급 경비함의 평균 속도를 고려한 출동 시간, 약 120분이 소요됐습니다. 왕복이면 4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어선들의 평균 철수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였습니다. 불법 조업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실상 단속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렬 비열도에 항만이 건설되고 전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3,000톤급 함정이 상시 대기했습니다. 헬기 연계도 가능해졌습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가 확대돼 사전 포착 확률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멈추고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구조라고요. 120분이 10분으로 줄어드는 순간 서해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30분 안에 도망갈 수 있던 공간에서 10분 만에 경비함이 도착하는 공간으로요. 그 차이는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기 산둥반도 출항 어선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던 저는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해역으로의 밀집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예보가 있을 때마다 경렬 비열도 인근 접근 빈도가 올라갔습니다. 단속 시도가 있으면 재빨리 흩어지는 패턴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해양민병대의 회색 밀집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민간 어선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중운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해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기정사실을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곳을 전략 공간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한국이 움직이기 전에 중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섬주인의 거절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집단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발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기점의 의미가 재조명됐습니다. 전문가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국가관리 연안 지정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보다 여론이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그 여론이 시스템을 밀어낸다고요. 이건 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본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먼저 판단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국민이 먼저 반응하고 정부가 그 흐름을 읽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해양안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경렬 비열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해의 기준점이라고요. 이 섬이 사라지면 영해선 자체가 후퇴한다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합법적 매입으로 시작해서 점차 실효 지배로 넘어가는 단계적 접근이라고요. 청중석에서는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정부는 진작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 사유지로 남겨둔 게 안보 공백 아니냐는 지적, 앞으로 비슷한 섬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우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해양 안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걸요. 섬나라도 아닌데 바다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한 한국 해양 전략 연구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한국의 대응이 과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이 지금 각성한 건 다행이라고요?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정부가 따라오기를 기다렸을 뿐이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평생 시스템을 믿어왔습니다. 예산, 조직, 장비, 법률, 그게 국가를 지키는 근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이는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여론을 전략 변수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주권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침략과 분단을 겪으며 체득한 본능 같은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정부 내부 문서 하나가 저에게 공유됐습니다. 경렬 비열도 종합관리 방안 검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매입만 검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관리연안 지정 가능성, 항만시설 건설 타당성, 전진 배치 전력 구축 방안, 종합감시, 체계 강화 계획,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방향은 정확하다고요. 그날 이후 저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중경욱 정도로 봤던 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력은 있지만 해양 안보는 약하다고 생각했던 편견이 깨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라는 변수였습니다. 그들의 집단적 안보 본능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어야 잠에서 깨는 나라가 아니다. 위기가 오기 직전에 각성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각성의 속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중국은 기다렸고 한국은 각성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를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각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 여론이 예산과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미 빗나갔다는 것이요. 700억 원에 무너질 거라던 제 계산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틀린 채로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예산만 계산했던 냉정한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의지를 목격하는 관찰자로서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렬 비열도 그 작은 점을 바라봤습니다. 268km 넘어 산둥반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공간으로요. 몇 주 뒤 저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렬 비열도 관련 공식 검토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브리핑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서 제목에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관리 필요 지역. 단순 무인도가 아니라 영해의 기점의 핵심 축으로 제정의된 거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실측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안보 통합 분석이 동시에 착수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멈췄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요새화 전 단계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사유지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가 자산 전환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적 프레임 전환 논의였습니다. 개인 소유 영역에서 국가 직접 관리 영역으로의 전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라인의 협의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한가운데 저를 놀라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항만 건설 가능성 검토.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항만이라고요?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경렬 비열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산둥반도 방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268km. 만약 여기 항만이 생긴다면 중국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항만이 생기면 중국은 더 이상 계산이 같지 않다고요. 며칠 뒤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가관리연안 지정 추진이 공식화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원칙. 한국도 이제 그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늦었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가장 놀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78억 원 규모의 항만 건설 프로젝트 초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설계 개요를 요청했습니다. 문서를 받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계비만 21억 원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78억 원 규모였습니다. 135m 길이의 다목적 부두 건설 계획, 3,000톤급 경비함이 상시 정박 가능한 구조, 헬기 착륙장 포함 검토, 파고가 높은 서해 환경을 고려한 특수 설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00억 원으로 땅을 사려던 시도에 한국은 478억 원으로 국가 요새를 짓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이건 단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역공이었습니다. 저는 설계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북측 36m, 남측 30m 높이의 호환 설계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파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배를 정박시키는 부두가 아니라 자연의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항만이 아니라 계산된 방어 구조였습니다. 공학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치밀하게 설계된 해상 요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독자적으로 워게임을 돌렸습니다. 항만이 완공됐다고 가정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 어선 집단 접근. 기존 구조라면 출동 120분, 현장 도착 시 이미 철수 완료. 하지만 전진 배치 구조라면 출동 10분, 현장 포착 및 단속 가능. 두 번째 시나리오, 해양 사고 발생. 기존 구조라면 구조 시간 지연, 골든타임 놓칠 위험. 전진 배치 구조라면 즉각 대응, 생존율 대폭 상승. 세 번째 시나리오, 감시 공백 구간. 기존에는 레이더 사각지대 존재, 지구 공률로 인한 탐지 한계, 항만의 고성능 감시 장비 배치 시 사각지대 소멸. 모든 시나리오에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방어선이 아니라 주도권 회수였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판이 뒤집힌다고요. 이제 서해는 침투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상시 감시 구역이 됩니다. 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회색 공간이 명확하게 통제되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해양경찰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고요.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정부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론이 추진력이라는 걸요. 정부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국민이 따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면 정부가 실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긴 글을 썼습니다. 제 전문가 네트워크에 보내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경렬 비열도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썼습니다. 1,000억 원 제한 거절로 시작된 작은 사건이 국가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 항만 건설이 아니라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라고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 작은 섬에 이렇게 빠르게 방향을 틀었을까? 단순히 여론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각성이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어야 잠에서 깨는 나라가 아니다. 위기가 오기 직전에 각성하는 나라다. 1,000억 원 제한이라는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그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해양안보 전문가로서 이 사례는 전 세계에 알려질 가치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요. 전략적으로도 필수적이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우려도 전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예상해야 한다고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거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략적 기회의 창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78억 원. 미국 기준으로는 그리 큰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금액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1,000억 원 제안에 맞선 478억 원의 응답. 이건 계산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돈으로 흔들려고 했던 시도에 구조로 대응한 겁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경렬 비열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135m 부두, 3,000톤급 함정, 헬기 착륙장, 고성능 레이더, 서해 한가운데 콘크리트 항공모함이 떠오르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는 전략 플랫폼.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전략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해양 의지를 가진 나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478억 원으로 서해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 10분 출동으로 주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 사각지대 소멸로 완전한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 모든 계산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시작점에는 1,000억 원을 거절한 한 사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국가의 전략이 지역의 균형을 바꿀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제 시선이 이제는 기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매입을 시도했고 한국은 요새를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섬이 동북아 균형의 축이 될 줄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경렬 비열도는 더 이상 작은 섬이 아니라 전략의 중심이 될 거라고요. 항만 건설 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산둥반도에서 출항하는 어선들의 밀집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선박들이 특정 좌표 인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메시지라고요. 선박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특정 좌표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정박을 시도했습니다. AIS, 즉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패턴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해양 민병대의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회색 압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지속적인 존재감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심리적 압박은 강력한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업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압박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며칠 뒤 외교 채널을 통한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제 해양 생태 보호 이슈를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 일부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프레임이 확산됐습니다. 한국의 항만 계획을 과잉 대응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프레임을 쓴다고요. 여론전과 외교전을 동시에 펼치는 다층적 압박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778억이면 너무 과한 예산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섬 하나 때문에 외교 마찰을 키우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도 등장했습니다. 환경단체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 압박이면 보통은 속도를 늦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저는 비슷한 패턴을 봐왔습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회의론이 결합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축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나라들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장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해에서 실제로 중국 어선 수십 척이 접근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구조로는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져도 현장 도착까지 2시간. 그 사이 어선들은 이미 사라질 겁니다. 반면 전진 배치 전력은 아직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항만은 설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백이라고요. 완공 전까지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바로 그때 실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해 현장에서 중국 어선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였습니다. 경계선에 근접한 선박들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이 단속을 예고하는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선박들 간 무전 교신이 포착됐습니다. 몇 분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만약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면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피해자 프레임을 씌울 것이고 한국은 공격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국제 여론도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로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북상했습니다. 경계선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도 선을 넘진 않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힘겨루기였습니다. 누가 더 버티는지 시험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사 속도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습니다.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도 속도를 조절할 거라고요.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전해진 소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계획 유지, 일정 유지, 예산 집행 유지. 한국 정부는 속도를 늦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헛되이 됩니다. 1,000억 원 거절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국민들의 기대도 배신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계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는데 괜찮겠느냐고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압박이 거세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별 의미 없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압박을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외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내부 결속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패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압박을 받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진다고요. 그 순간 제 냉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압박은 포성 없이 다가왔습니다. 바다에서는 선박으로 밀어붙이고 육지에서는 여론을 흔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국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정말 이 정도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가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저는 낯선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완공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걸 한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피하려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완공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압박했고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변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정부 예산안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렬 비열도 항만 건설 설계비 21억 원이 공식 반영된 순간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약 4,078억 원 규모의 항만 계획이 확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 문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건 선언이 아니라 구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말로만 대응하던 상황이 실제 자본과 시간의 투입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산이 배정됐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설계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공학팀이 준비한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경렬 비열도 해역은 서해에서도 파고가 높은 구역이었습니다. 자연 방파 지형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철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태풍 시즌에는 파도 높이가 5m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항만을 건설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계팀은 북측 36m, 남측 30m 높이의 호안을 계획했습니다. 파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특수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단순히 높게 쌓는 게 아니라 파도의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설계였습니다. 저는 설계 도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항만이 아니라 계산된 방어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항구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상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설계 책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견고하게 설계했느냐고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 번 지으면 최소 50년은 가야 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사용할 구조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이들은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유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감시체계 보강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육지 기반 레이더의 한계가 분석됐습니다. 지구 공률 때문에 수평선 너머는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경렬 비열도 넘어 먼 바다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섬의 고지대에 고성능 감시 장비를 배치하면 그 사각지대가 해소됐습니다. 산둥반도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을 더 일찍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먼저 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보는 쪽이 이긴다고요. 해상 전술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상대보다 먼저 탐지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대응하는 쪽이 주도권을 쥡니다. 경렬 비열도에 감시 장비가 배치되면 서해는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감시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바다였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계획이 공개된 이후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접근거리가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경계선 바로 앞까지 다가왔지만 이제는 더 멀리서 선회했습니다. 특정 좌표선 이남으로 우회하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집단 정박 시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치고 빠지는 패턴이 신중해졌습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다고요.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항만을 짓겠다는 선언만으로도 상대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물리적 힘이 아니라
심리적 억제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경비함이 상시 배치될 거라는 예상, 10분 안에 출동할 거라는 계산, 더 이상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을 거라는 인식, 그 모든 게 중국 어선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회색지대 전략과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격렬 비열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1,000억 원 제안으로 시작된 침투 시도, 한 개인의 거절, 국가의 전략적 대응, 4.78억 원 항만 건설 계획, 그리고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억제 효과.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으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전략 요충지는 처음부터 국가가 관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유지로 남겨뒀던 구조적 취약점을 국민의 각성과 정부의 결단으로 메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로 시작된 변화이기 때문이라고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국제해양안보 세미나 발표 자료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수조 원짜리 함정을 건조하는 대신 478억 원으로 서해 한가운데 영구 전진기지를 만든다고요. 함정은 언젠가 노후화되고 퇴역합니다. 하지만 섬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항만은 영구적입니다. 콘크리트로 된 항공모함은 태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과거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된 함정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연료가 필요했고 승조원이 교대해야 했고 정비를 위해 귀향해야 했습니다. 반면 격렬 비열도는 달랐습니다. 24시간 365일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함정 한 척보다 오래 간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역전이라고요. 중국이 돈으로 침투하려 했던 공간을 한국이 구조로 막아낸 겁니다.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완벽한 구조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격렬 비열도 회색지대 전략을 무력화하는 구조적 해법.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의 1,000억 원 제안은 회색지대 침투의 전형적 사례였다. 합법적 매입이라는 명분으로 전략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한국은 세 단계로 대응했다. 첫째, 개인의 거절로 시간을 벌었다. 둘째, 여론의 각성으로 정부를 움직였다. 셋째, 구조적 해법으로 영구적 방어선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478억 원의 투자로 서해의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회색지대 전략에 직면한 모든 국가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너머 서해 한가운데에서 작은 섬이 요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출동 시간 10분, 감시 범위 400km, 부두 길이 135m, 파고 대비 호환 높이 36m.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했습니다. 이건 섬이 아니라 전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들은 이미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서해에서 판이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구조적 변화의 소리였습니다. 중국이 돈으로 흔들려 했던 섬은 한국의 의지로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공사 진행률이 70%를 넘어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항만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가 발표됐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산둥반도를 거쳐 서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산둥반도에서 수십 척의 어선이 출항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상 악화 대비 임시 정박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박들의 목적지가 문제였습니다. 경렬 비열도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완공 전을 노린다고요. 완공되기 전이 가장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항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경비 전력도 전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선박의 AIS 신호가 불안정했습니다. 위치 정보가 끊겼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태풍 대피가 아니라 조직적인 접근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라인이 긴급 협조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항만은 아직 미완공이었습니다. 전진 배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기존 기지에서 출동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왕복이면 4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어선들의 예상 체류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공백 구간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전략은 완성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경은 가용 전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필요시 공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 접촉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요. 저는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중국 어선 수십 척이 경계선에 근접, 해경 함정 출동 명령 발령, 현장 도착까지 2시간, 도착 시 이미 어선들은 철수 완료, 국제사회는 과잉 대응이라는 프레임만 남음, 내부적으로는 무력한 대응이라는 비판 발생.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모든 명분이 흔들린다고요. 이건 단속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공을 막기 위한 시험 같았습니다. 태풍은 계속 북상했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실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 일부가 경계선에 근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양경찰이 단속 예고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선박 간 무전 교신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어로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번역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멈추라는 지시, 아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라는 명령, 다시 후퇴 지시. 혼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파란 점은 한국 경비함, 빨간 점은 중국 어선들. 두 색깔의 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숨소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중국은 즉시 피해자 프레임을 씌울 것입니다.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할 겁니다. 국제 언론은 양측 주장을 동등하게 보도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당한 단속 행위가 논란거리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여론도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냐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겁니다. 모든 게 이 몇 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경계선에서 멀어졌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모든 선박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레이더 화면에서 빨간 점들이 멀어졌습니다.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도 선을 넘진 않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힘겨루기였습니다. 누가 더 버티는지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바다 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한국이 버텨냈습니다. 다음 날 정부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상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사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공이 빠를수록 이런 시험도 빨리 끝난다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물어왔을 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헛되이 된다고요. 70%까지 왔는데 마지막 30%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완공만 되면 이런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요. 회의 결과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획 유지, 일정 유지, 예산 집행 유지. 한국은 또다시 물러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철수했습니다. 서해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완공까지 앞으로 몇 달이 더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시험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고 다음 시험도 견뎌낼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완공 전 마지막 시험에서 한국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완공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건 전략의 기본 원리다. 상대는 그 취약점을 정확히 노렸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원칙을 지켰다. 이건 성숙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이제 완공만 남았다. 완공되는 순간 서해의 판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해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섬이 요새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던 그날 밤.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까지 해낼 거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6년 가을 경렬 비열도항 중홍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아 현장에 있었습니다. 135m 다목적 부두가 완성됐습니다. 3,000톤급 경비함이 상시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헬기 착륙장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감시 장비가 통합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진 배치 체계가 공식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저는 준공 브리핑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서해는 다르다고요? 그 섬은 더 이상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부두 위에 서서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68km 넘어 산둥반도 방향이었습니다. 레이더가 그곳을 향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바다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두를 때렸지만 36m 호안은 끄떡없었습니다. 설계팀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태풍이 와도 견딜 겁니다.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도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준공식이 끝난 뒤 저는 첫 실전 상황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완공 직후 바로 테스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둥반도에서 출항한 어선 집단이 접근을 시도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레이더가 즉각 포착했습니다. 거리 50km에서 탐지됐습니다. 경비함의 출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동 소요 시간 약 10분. 헬기도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 접근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2시간이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칠 시간은 없다고요. 브리핑 자료를 넘겨보니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경비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 어선들이 급선회했다고 했습니다. 집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계선 이북으로 이동했습니다. 불법 조업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한 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접근 후 즉각 이탈.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억제의 완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충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억제력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종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완공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서해 사각지대가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레이더 커버리지가 400km까지 확대됐습니다. 중국 해양민병대의 활동 방향이 조정됐습니다. 경계선 근접 빈도가 70% 감소했습니다. 국내 불법 조업 단속 성공률이 85%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상사고 대응 시간이 평균 90분 단축됐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골든타임 확보율이 95%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분석표를 내려다보며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 항만 건설이 아니라고요. 해양 주도권 회수라고요. 숫자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478억 원의 투자로 서해 전체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경렬 비열도 프로젝트의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1,000억 원 앞에서 흔들릴 거라 생각했다고요. 외교 압박의 속도를 늦출 거라 예상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팔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완성했다고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분석해온 해안 분쟁에서 결국 돈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고요. 여기서는 의지가 돈을 이겼다고요. 그리고 그 의지가 구조로 완성됐다고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라고요.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완벽한 구조적 대응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사례를 전 세계에 소개할 거라고요. 해양 분쟁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도록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기록을 남겼습니다. 개인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해양 의지를 가진 나라다. 단순히 경제 대국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가진 국가다. 1,000억 원으로 사려던 섬은 결국 서해의 불침 항모가 되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목격했다. 며칠 뒤 저는 경렬 비열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섬에 착륙했습니다. 부두를 걸었습니다. 레이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경비함 승조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젊은 해경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바다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섬이 팔릴 뻔했다는 거 아느냐고요. 그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000억 원 제한이 있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섬 주인이 거절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두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물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태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시간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2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든 순간 바다의 성격이 바뀌었다.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렬 비열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다. 이건 국가 의지의 구현이다. 1,000억 원이라는 유혹을 거절한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됐다. 국민의 각성이 정부를 움직였다. 정부의 결단이 구조를 만들었다. 그 구조가 억제력이 됐다. 이제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다. 서해는 침투 가능한 공간에서 통제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억제다. 작은 섬이 전략의 축이 됐다. 그리고 나는 한국을 다시 정의했다. 해양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너머 서해에서 경렬 비열도의 불빛도 켜져 있을 겁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바다를 지키며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회색지대 전략과 대응 사례였습니다. 당연히 경렬 비열도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전날 저는 최신 통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로 본 변화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완공 후 몇 달간 불법 조업 접근 빈도가 85% 감소했습니다. 경계선 근접 집단 행동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출동 평균 시간이 1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해상 사고 대응 성공률이 98%까지 상승했습니다. 감시 사각지대는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저는 최종 통계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감정의 승리가 아니라 구조의 승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 홀은 만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해양 안보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렬 비열도는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해 기점의 실질적 보호 거점이라고요. 해양 주권의 상징 공간이라고요.
외부 세력의 시험을 차단하는 물리적 의지라고요. 국제사회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라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1,000억 원 제한 사건부터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1,000억으로 섬을 사려 했다고요. 한국은 478억으로 요새를 세웠다고요. 차이는 단순 금액이 아니었다고요. 한쪽은 침투 비용이었고 다른 한쪽은 주권 비용이었다고요. 한국은 계산기를 넘어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냉정한 분석가였다고요. 돈이 결국 판을 좌우한다고 믿었다고요. 외교 압박은 대부분 속도를 늦춘다고 봤다고요. 작은 섬은 전략적 상징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제 공식을 깨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숫자보다 의지를 먼저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그 의지가 구조로 완성되는 과정을 저는 직접 보았다고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동남아시아 국가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먼저 국민을 믿으라고요.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각성을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흔들리지 말라고요. 외부 압박에 굴하지 말고 내부 회의론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라고요. 또 다른 유럽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4.8억 원이면 적은 금액인데 정말 효과가 있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위치가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구조를 만들면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요. 격렬 비열도가 바로 그 올바른 위치였다고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한국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섬주인은 어떻게 지내시느냐고요. 한 관계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요. 언론 인터뷰도 거절하신다고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조용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격렬 비열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섬을 보고 싶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부두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경비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쉬지 않고 회전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68km 넘어 산둥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감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통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해의 빗장은 닫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전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개인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바다를 숫자로 계산해온 사람이다. 거리, 톤수, 출동시간, 예산 규모. 그게 안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격렬 비열돼서 나는 다른 공식을 배웠다. 주권은 계산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1,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한 사람은 땅을 팔지 않았다. 한 나라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 결과 작은 바위섬은 서해를 지키는 불침의 요새가 되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돈으로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의지로 완성되는 나라라는 것을. 돈은 제한이었지만 의지는 선택이었다. 서해의 빗장은 닫혔다. 나는 계산을 믿었지만 한국은 결단을 믿었다. 이건 한 섬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였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 비열도의 레이더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서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경비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언제든 10분 안에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헬기는 대기 중입니다. 감시 장비는 400km를 커버합니다. 이 모든 게 1,000억 원을 거절한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선택이 국민을 움직였고 정부가 반응했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478억 원의 투자로 서해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보다 강한 게 있다고요? 의지라고요. 그리고 그 의지가 구조가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작은 섬 하나로 해양 국가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1,000억의 유혹을 거절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로건 제임스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평생 회의적이었던 분석가가 한국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던 사람이 의지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해양 국가라고, 그리고 경렬 비열도는 그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섬주인이었다면 1,000억 원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의지가 모여 국가를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